1908년 11월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좁고 낡은 건물 2층 바토 라부아르 세탁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낡은 작업실에 파리의 네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기욤 아폴리네르, 거트루드 스타인, 마리 로랑생, 후안 그리스. 천장에는 깃발들이 걸렸고 루소에게 경의를 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64세의 노인 앙리 루소. 파리시 외곽에서 통행세를 걷던 하급 공무원 출신, 평생 미술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자칭 화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관원 루소라고 불렀습니다. 반쯤은 애정으로, 반쯤은 비웃음으로. 그날 밤, 음식은 늦어지고 사람들은 값싼 와인과 통조림 정어리로 배를 채웠습니다. 브라크가 하모니카를 불었고 아폴리네르가 시를 낭송했습니다. 루소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작곡한 왈츠 클레망스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천장의 촛불에서 녹은 밀랍이 그의 대머리에 뚝뚝 떨어져 작은 언덕을 만들었지만 그는 연주에 몰두한 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루소가 피카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두 화가요. 당신은 이집트 양식으로, 나는 현대 양식으로. 반쯤 농담이었고 반쯤 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진심으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여기 서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가난했고 평생 조롱받았고 평생 외로웠던 한 남자, 앙리 루소. 그가 어떻게 시대를 앞서간 천재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1844년 5월 21일) 프랑스 북서부의 작은 도시 라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앙리 줄리앙 펠릭스 루소. 아버지 줄리앙 루소는 양철 세공인이었습니다. 손재주는 좋았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루소가 어렸을 때 가족은 파산했습니다. 집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었고 가족은 쫓겨났습니다. 루소는 어린 시절을 가난 속에서 보냈습니다. 학업 성적은 평범했지만 단 2과목에서만큼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과 음악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재능이 싹트고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루소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인 몰래 우표와 돈을 훔친 것입니다. 발각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절도와 위증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던 루소는 1863년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군인이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간 감옥에 갇혔다가 군대로 돌아갔습니다. 앙제의 제51보병연대. 그는 4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색소폰을 불었고 음악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멕시코에 원정군을 보내 막시밀리안 황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862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진 이 원정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아열 정글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대한 나뭇잎들, 이국적인 꽃들, 야생의 맹수들. 루소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훗날 루소는 자신도 멕시코에 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자신도 진짜로 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꿈 같은 그림들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1868년 루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세의 루소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파리로 향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루소는 처음에는 법원 서기로 일했습니다. 1869년
25세의 루소는 집주인의 딸 클레망스 부아타로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5세였습니다. 루소는 아내를 위해 왈츠를 작곡했습니다. 제목은 클레망스. 1871년 루소는 파리 옥트루아의 2등 사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옥트루아는 파리 외곽의 톨게이트에서 통행하는 수레를 멈추고 포도주와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경 세관이 아니라 시에 말단 세금 징수 업무였습니다. 이 직업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르두아니에, 즉 세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루소는 정식 세관원 계급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별명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루소는 낮에는 문서를 처리하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루소는 여러 자녀를 두었으며 전기마다 7명에서 9명으로 기록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 줄리아만 남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루소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대 초반부터 루소는 취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이 끝나면 주말이면 루소는 작은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정규 미술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루소의 꿈은 아카데미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 레옹 제롬이나 윌리엄 아돌프 부게로 같은 거장들처럼 완벽하게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주말에는 식물원 자르댕 데 플랑트에 가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르댕 데 플랑트에는 식물 온실과 자연사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박제된 사자, 호랑이, 원숭이들, 그리고 열대 식물들. 루소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밀림을 상상했습니다. 훗날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실에 들어가면 나는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1884년 루소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40세의 루소는 루브르 박물관, 룩셈부르크 미술관,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림을 모사할 수 있는 공식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거장들의 그림을 베껴 그리며 기법을 배우는 것. 루소는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루소는 루브르에서 거장들의 그림을 베꼈습니다. 특히 앙투안 장 그로의 에일라우 전투의 나폴레옹 같은 역사화에 감동했습니다. 루소는 자신도 언젠가 정식 살롱에 인정받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1885년 41세의 루소가 용기를 냈습니다. 샹젤리제 살롱에 2점의 그림을 출품한 것입니다. 한 점은 아카데미 화가들이 좋아하는 주제인 이탈리아 무용, 다른 한 점은 인상파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주제 일몰. 루소는 2가지 스타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관람객들이 루소의 그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린아이가 그렸나? 이딴 걸 왜 여기 걸어놨지? 누군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루소의 그림을 찢어버렸습니다. 전시장 관리인들이 황급히 그림들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절작 섹션으로 옮겼습니다. 루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86년 새로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살롱대 앙데팡당. 전년도 거절당한 화가들이 모여 만든 전시회였습니다. 심사도 없고 거절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출품료만 내면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루소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니발의 저녁, 황혼의 숲속, 피에로와 할로퀸 복장을 한두 인물이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나무 가지들은 매우 세밀하게 그려졌지만 구름은 마치 고체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원근법은 평평했지만 시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렸나? 투시법을 모른다. 아마추어의 장난. 루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사실적이고 강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서 비평가들의 비아냥거림조차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그림이 공개 전시회에 걸렸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술가다. 루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888년 아내 클레망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4세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루소는 생존한 자녀들을 앙제의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이후 그들과 다시 함께 살았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18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딸 줄리아만이 성인까지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에펠탑이 처음 공개된 해였습니다. 루소는 이 박람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네갈, 통킹, 타이티 풍경 재현관에 매료되었습니다. 루소는 열정에 휩싸여 1889년 박람회 방문이란 희곡을 썼지만 이 작품은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루소의 글솜씨는 그림 실력만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루소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음악도 작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재능은 오직 그림에만 있었습니다. 세관. 루소가 실제로 근무했던 파리시 외곽의 세관 초소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통행세를 징수하는 하급 관리로 일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손을 거치자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정적이고 질서 정연한 세계로 변모했습니다. 나 자신 초상 풍경. 검은 정장과 베레모를 쓴 루소가 팔레트와 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배경에는 파리의 생강, 카루젤 다리, 그리고 새로 세워진 에펠탑이 보입니다. 국제 신호기를 단 배가 지나갑니다. 하늘에는 열기구가 떠 있습니다. 루소는 자신을 풍경보다 훨씬 크게 그렸습니다. 마치 거인처럼. 팔레트에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망스. 나중에 두 번째 아내 조제핀의 이름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양복깃에는 교육공무원장의 보라색 일본을 그려 넣었습니다. 사실 루소는 이 훈장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마치 받은 것처럼 그림에 그려 넣었습니다. 루소는 자신이 새로운 장르를 발명했다고 믿었습니다. 초상 풍경. 비평가는 조롱했습니다. 루소 씨는 예술을 혁신하려 한다. 초상 풍경은 그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나는 그에게 특허를 내라고 권하고 싶다. 파렴치한 자들이 훔쳐갈 것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이 조롱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인정했듯이 나는 초상 풍경의 발명가입니다. 가족. 인물들이 마치 사진관에서 포즈를 취한 듯 뻣뻣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찍던 기념사진의 형식을 가져온 것으로 초상 풍경 장르를 통해 인물과 배경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피에르 로티의 초상. 1891년 앙대 팡당전에 출품되었으며 당시 유명한 소설가이자 해군 장교였던 피에르 로티를 그렸습니다. 1891년 루소는 첫 정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열대 폭풍우 속의 호랑이 놀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밀림 속 한 마리의 호랑이가 풀숲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자연사 박물관의 박제를 보고 그렸기 때문에 다소 경직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식물들은 역동적으로 흔들립니다. 화가이자 비평가인 펠릭스 발로통이 이 그림에 대해 썼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그의 호랑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화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호한 표현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이상한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소는 자신만의 영역을 찾았습니다. 밀림. 인형을 든 아이의 몸집은 거대하고 당당한 데 비해 얼굴은 마치 어른처럼 성숙해 보이며 아이가 들고 있는 인형조차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훗날 이 기괴한 순수함은 피카소와 같은 현대 미술가들에게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독립 100주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제 현장입니다. 앙리 루소의 열렬한 애국심과 유쾌함이 폭발하는 작품입니다.
인물들이 마치 종이 인형처럼 평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원근법도 무시했지만 그는 그저 공화국의 승리와 민중의 기쁨을 가장 순수하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포병들, 루소는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했던 경험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복을 입은 포병들이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 나란히 서 있습니다. 루소의 순수한 시선은 군대의 위험마저도 마치 장난감 병정놀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1893년 49세의 루소는 옥트루아를 조기 퇴직했습니다. 22년간 일한 끝에 받은 연금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전업 화가가 되겠다고. 동료들과 상사들은 그의 예술적 추구를 지지했고 퇴직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몽파르나스의 작은 작업실로 이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전업 화가가 된 루소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루소는 부업을 했습니다. 그는 파트타임 일을 해야 했고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르프티 주르날이라는 신문사에서 일하며 표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1893년 즈음 루소는 한 젊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알프레드 자리. 루소와 같은 라발 출신이었고 훗날 부조리극 위비왕으로 유명해질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루소는 한동안 자리를 자신의 작업실에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1894년 루소는 앙대 팡당전의 전쟁을 출품했습니다. 칼과 횃불을 든 전쟁의 여신이 검은 말을 타고 시체들이 가득한 땅 위를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말은 괴물처럼 생겼고 아래의 시체들을 까마귀들이 뜯어먹고 있습니다. 전시 카탈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그녀는 공포스럽게 지나가며 도처에 절망과 눈물과 폐허를 남긴다. 루소는 1870년도 보불전쟁과 파리 코민의 공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보고 기괴하다, 서투르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화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알프레드 자리는 이 그림을 보고 루소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두 편의 글을 썼고 자신의 잡지에 이 그림을 석판화로 출판했습니다. 젊은 화가 루이 로이가 메르퀴르 드 프랑스에 썼습니다. 이 그림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대가의 자질이 아닌가? 그는 오늘날 드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독창적이라는 것. 그는 새로운 예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루소가 받은 최초의 긍정적 평론이었습니다. 알프레드 자리가 루소를 르두아니에, 즉 세관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장난이었습니다. 루소는 국경을 지키는 정식 세관원이 아니라 시의 하급 징수원에 불과했지만 자리는 그를 띄워주는 척하며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준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별명을 사용하며 루소를 놀렸습니다. 세관원이 그림을 그린다니. 하지만 루소는 이 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자리 덕분에 루소는 파리의 문학계와 예술계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샤랑통 다리의 빨레베. 루소가 즐겨 그렸던 파리 근교의 풍경화 시리즈 중 하나로 당시 서민들의 생활터전이었던 강변의 모습을 루소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강둑의 인물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게 그려져 있고 정규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던 루소의 이런 엉뚱한 공간감과 서툰 비율이 오히려 평범한 풍경의 묘한 긴장감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알포르빌의 의자 공장. 파리 외곽 알포르빌의 강변에 자리 잡은 의자 공장 풍경입니다. 서툰 원근법은 오히려 현대적인 기하학적 구도처럼 느껴지며
마치 장난감 마을을 보는 듯한 소박하고 순수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바위 위의 아이, 앙리 루소의 가장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초상화. 당시 평론가들은 아이가 아니라 구름 위에 앉아있는 괴물 같다며 비웃었지만 루소는 인체의 비례보다 대상이 뿜어내는 존재감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아이를 정복자처럼 배치한 루소만의 천재적인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1897년) 루소는 잠자는 집시 여인을 완성했습니다. 사막의 달빛 아래 악기를 든 집시 여인이 잠들어 있고 사자 한 마리가 그녀의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루소는 이 그림에 대해 사자가 잠든 여인을 집어삼키지 않는 이유는 이 장면이 지극히 평화로운 시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소는 이 그림을 고양시청에 200-300프랑이라는 헐값에 팔려 했으나 시당국은 유치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림은 결국 파리의 한 석탄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7년간 잊혀졌습니다. 1924년 미술 비평가 루이 보셀이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할 때까지 그 후 여러 수집가를 거쳐 1939년 뉴욕 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루소가 죽은 지 29년 만이었습니다. 이제 잠자는 집시 여인은 현대미술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898년 루소는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과부 조제핀 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단 4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소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앙리 루소의 가장 낭만적이고도 기묘한 초상화. 그림 속의 두 인물은 루소 자신과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조세핀. 그들 머리 위 구름 속을 보시면 루소의 사별한 첫 부인 클레망스와 조세핀의 전 남편입니다. 사후에 재회할 가족들을 한 화면에 담아낸 이 작품은 루소가 가졌던 죽음과 사랑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불쾌한 놀람? 당시 평론가들은 도대체 왜 숲속에 벌거벗은 여인이 있으며 곰은 왜 저렇게 장난감 같냐며 조롱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냥꾼의 경직된 포즈와 곰의 생소한 형태는 루소가 실제 야생동물을 직접 본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불쾌한 놀람을 만들어냈습니다. 1901년부터 루소는 철학기술협회에서 그림과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루소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민간 단체였지만 루소는 이것을 정식 교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교육 공무원장을 받았는데 협회 명부에 실수로 루소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루소는 이것을 진짜라고 믿었고 보라색 리본을 양복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진짜 훈장이냐고 물으면 루소는 매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예술 교육에 기여했으니까. 그는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화가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카데미 화풍으로 그리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그림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계속 조롱했습니다. 발로 그렸다. 눈 감고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램프가 있는 자화상, 1890년의 자화상이 나는 거장이다라고 외치는 야심찬 선언이었다면 이 작품은 램프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화가의 차분하고 깊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루소의 눈빛에서 세월의 흔적과 고집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국적인 숲을 걷는 여인, 거대한 밀림 속에 뜬금없이 파리 시내를 산책하는 듯한 우아한 차림의 여인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가본 적 없는 정글을 식물원에서 본 식물들을 확장하여 자신만의 환상적인 공간으로 창조했습니다. 결혼식, 당시 평론가들은 개가 아니라 숫덩이 같다. 신부가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작품을 독립미술가전에 당당히 출품했죠.
슬쩍 루소 자신을 신부 뒤에 하객으로 끼워 넣었죠. 즐거운 익살꾼들. 루소의 정글 시리즈 중에서도 유독 유쾌하고 기발한 작품. 정글과 어울리지 않는 우유병과 글개 같은 현대적인 소품. 당시 평론가들은 원숭이가 왜 우유병을 들고 있느냐며 황당해했지만 루소에게 정글은 두려운 야생이 아니라 즐거운 상상이 가득한 놀이터였습니다. 이런 엉뚱한 설정들이 훗날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게 됩니다. (1905년) 루소는 배고픈 사자가 영양을 덮치다를 그렸습니다. 사자가 영양의 목을 물고 있고 표범이 기회를 노리며 기다리고 새들이 살점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루소가 그림에 붙인 설명문. 배고픈 사자가 영양을 덮쳐 먹어치운다. 표범은 자기 차례를 불안하게 기다린다. 육식새들은 불쌍한 동물의 살점을 각자 한 조각씩 뜯어갔다. 영양은 눈물을 흘린다. 가로 길이가 3m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로 루소가 정식 화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세상에 증명하려 했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가을 살롱에 전시되었습니다. 당시 이 전시실에는 마티스의 파격적인 그림들이 함께 있었는데 비평가 루이 보셀이 그 광경을 보고 야수들에게 둘러싸인 도나텔로 같다고 평하며 야수파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루소의 이 그림은 그 야수라는 명칭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무렵 루소의 작업실에는 젊은 화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화가 맥스 베버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루소의 작업실에서 본 것만큼 극심한 가난은 본 적이 없습니다. 1907년 63세의 루소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루이 사바제가 루소를 은행 사기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바제는 루소의 허영심과 순진함을 이용했습니다. 루소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고 루소는 은행 문서 위조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루소는 사기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루소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루소는 판사에게 탄원서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업적을 과장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역설적이게도 루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정에서 루소의 변호사는 천재적인 전략을 썼습니다. 그는 루소의 그림 하나를 법정에 들고 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우스꽝스러운 원숭이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현실의 복잡한 금융 사기를 이해하고 주도했을 리 있겠습니까?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꿈을 꾸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루소의 지인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는 어른의 몸을 했지만 정신은 아이입니다. 그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의 나이브한 그림이 그의 순진함을 증명한다고.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루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무죄 방면이었습니다. 루소는 기뻐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요. 하지만 씁쓸한 진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라 책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루소는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 그림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루소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루소는 걸작을 완성했습니다. 뱀을 부리는 여인. 로베르 들로네의 어머니가 인도 여행 후 주문한 그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밀림. 달빛 아래 검은 피부의 알몸 여인이 플루트를 불고 있습니다. 뱀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신비롭고 관능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훗날 프랑스 국가가 매입하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됩니다. 플라밍고들. 앙리 루소의 정글 연작 중에서도 가장 우아하고 환상적인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원근법은 무시되고 사물들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해 마치 무대 배경막을 겹쳐 놓은 듯한 독특한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2023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50만 달러, 한화 약 57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토끼의 식사. 루소가 그린 정물화 및 동물화 중에서도 아주 소박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수작입니다. 원근법보다는 사물 각각의 형태와 색채를 강조하여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주니의 아저씨의 수레. 루소의 친구이자 식료품점 주인인 주니의 아저씨는 가족인 아들이 가는 장면입니다. 실제 기념사진을 보고 그린 것으로 원근감이 무시된 평면적인 배치로 비평가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그날의 즐거움과 행복한 분위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한 루소의 순수한 시선이 담긴 걸작입니다. (1908년) 어느 날 25세의 파블로 피카소가 파리의 골동품 가게를 지나가다가 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재사용할 캔버스로 오프랑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앙리 루소의 작품이었습니다. 여인의 초상화였는데 루소의 첫 아내 클레망스의 초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는 즉시 그림을 샀습니다. 피카소는 루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폴리네르가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화가 맥스 베버의 소개로 피카소와 루소는 만났습니다. 피카소는 27세, 루소는 64세였습니다. 피카소는 이미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린 후였지만 아직 큐비즘의 거장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피카소는 루소의 천재성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피카소는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리고 연애를 준비했습니다. 1908년 11월, 장소는 피카소의 작업실, 몽마르트르의 바토라부아르였습니다. 빨레베라는 뜻의 이 건물은 어두웠고 더러웠으며 난방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 모딜리아니, 후안 그리스 같은 화가들이 살았고 20세기 미술사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깃발들이 걸렸고 루소에게 경의를 이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화려했습니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 화가 조르주 브라크와 마리 로랑생, 후안 그리스, 그리고 미국 컬렉터 거트루드 스타인과 레오 스타인, 페르낭드 올리비에, 막스 자콥, 안드레 살몽, 모리스 프랑세. 파티는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루소가 도착했습니다. 아폴리네르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루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라크가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아폴리네르가 루소를 위해 쓴 시를 낭송했습니다. 당신은 멕시코에서 본 것을 그렸지. 붉은 태양이 바나나 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던 곳. 그때 당신은 군인의 옷을 벗고 소박한 세관원의 푸른 재킷으로 갈아입었네. 시는 루소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멕시코와 그의 세관원 신분을 언급했습니다. 반은 비꼬미고 반은 애정이었습니다. 루소는 감동했습니다. 루소가 자신이 작곡한 왈츠 클레망스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죽은 첫 번째 아내를 위한 곡이었습니다. 천장의 촛불에서 밀랍이 녹아 루소의 대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밀랍 언덕이 만들어졌지만 루소는 연주에 몰두한 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애정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루소가 피카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두 화가요. 당신은 이집트 양식으로, 나는 현대 양식으로. 반쯤 농담이고 반쯤 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피카소는 평생 그날 산 루소의 그림을 간직했습니다. 연애는 혼란스럽고 엉망이었지만 진심 어린 경이었습니다. 루소는 64세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루소는 풋볼 선수들을 그렸습니다. 콧수염을 기른 4명의 남자가 줄무늬 옷을 입고 숲속에서 럭비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럭비를 소재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물들의 경직된 동작과 대칭적인 구도가 루소 특유의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화풍을 잘 보여줍니다. 원근법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인물들은 마치 종이 인형이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들은 무대 배경처럼 양옆에 서 있고 구름은 고체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색채는 밝고 경쾌합니다. 리듬감이 있습니다. 피카소와 입체파 화가들은 이 그림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루소가 보여준 조형적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꽃다발, 그의 정글 연작과는 또 다른 평온함과 세밀한 관찰력을 보여주는 정모라 걸작입니다. 원근법이나 명암 대신 선명한 색감과 단순화된 형태는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느끼게 하며 훗날 많은 근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09년) 루소는 기욤 아폴리네르와 그의 연인 마리 로랑생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루소는 매우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는 줄자를 가져와 아폴리네르와 마리 로랑생의 코, 입, 얼굴 길이를 정확하게 재었습니다. 물감 튜브를 그들의 얼굴에 대보며 정확한 색을 찾았습니다. 루소는 이것이 정확한 초상화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리 로랑생이 부탁했습니다. 발 아래에 터키 카네이션을 그려달라고. 시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루소는 식물원에 여러 번 갔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되었을 때 루소는 터키 카네이션 대신 길리플라워를 그려 넣었습니다. 길리플라워는 죽음과 방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 로랑생은 그림 속 자신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실제보다 2배는 뚱뚱해 보였습니다. 하필 그 꽃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기분을 완전히 망쳐놓았고, 마리는 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데다 죽음의 꽃까지 있느냐 하며 그림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루소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위대한 시인에게는 위대한 뮤즈가 필요한데 당신은 위대한 시인의 뮤즈니까 그만큼 크게 그려야만 했다는 식으로 뻔뻔하면서도 낭만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아폴리네르는 그 그림을 집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루소의 작업실에 남아 있었고 러시아 수집가 세르게이 슈킨이 사갔습니다. 이것이 현재 푸슈킨 미술관에 있는 버전입니다. 나중에 아폴리네르가 마음을 바꿔 그림을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루소는 2번째 버전을 그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는 꽃도 제대로 그렸고 마리도 조금 더 날씬하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버전이 현재 바젤의 쿤스트 뮤지엄에 있는 그림입니다. 같은 해 루소는 요제프 브로머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브로머는 미술상이자 아프리카 미술 전문가였습니다. 이 작품은 루소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그린 것으로 당당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브로머와 그 뒤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식물들이 루소만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걸작입니다. 적도, 정글. 이 작품은 루소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의 정글 묘사 능력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의 치밀함을 잘 보여줍니다. 루소의 정글 연작 중에서도 가장 평온하면서도 세밀한 장식미가 돋보입니다. 1910년 2월 루소는 자신의 마지막 걸작을 완성했습니다. 꿈, 루소가 그린 가장 큰 정글 그림이었습니다. 밀림 속 빨간 소파에 누드의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야드비가, 루소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폴란드 여인이라고 합니다. 주변에는 코끼리, 사자들, 새들, 원숭이들, 분홍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두운 피부의 플루트 연주자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색채 분석가 아르덴고 소피치에 따르면 이 그림에는 50가지 이상의 녹색 색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루소는 이 그림에 곁들일 시를 썼습니다. 야드비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잠들어 있다. 뱀 부리는 사람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들으며
다른 꽃들과 푸른 나무들에 그 광선을 내리쬐고 야생의 뱀들은 마술사의 즐거운 곡조에 귀 기울인다. 이 그림은 1910년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앙대 팡당전에 전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폴리네르가 극찬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는 아무도 웃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꿈은 루소의 정점이었습니다.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마네의 올림피아의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루소만의 세계였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훗날 이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루소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생강과 에펠탑의 석양, 루소가 죽기 직전에 그린 작품으로 붉게 물든 하늘과 에펠탑의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루소가 평생 사랑했던 파리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10년 3월, 루소는 다리에 봉소염이 생겼습니다. 여름이 되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염증이 심해졌지만 가난한 루소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8월, 루소는 네케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죽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진찰한 결과 다리에 궤저가 생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910년 9월 2일, 앙리 루소는 혈전으로 인해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단 7명만 참석했습니다. 폴 시냐크, 로베르 들론의 부부,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 기욤 아폴리네르, 집주인 크발, 화가 오르티스 데 사라테, 피카소는 오지 못했습니다. 루소는 파리 근교 바뇨 뮤지의 초라한 무연고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2년 후 들로네와 쾌발이 친구들과 함께 모금을 해서 30년 사용권이 있는 묘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913년 조각가 브랑쿠시와 화가 오르티스 데 사라테가 묘비를 만들었고 시인 아폴리네르가 쓴 비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대에게 인사하오. 다정한 루소여,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가? 들로네, 그의 아내 쾌발씨, 그리고 나. 천국문에서 우리 짐을 관세 없이 통과시켜 주오. 우리가 붓과 물감과 캔버스를 가져다 줄 테니 그대는 진리의 빛 속에서 성스러운 여가를, 그대가 내 초상화를 그렸듯 별들을 바라보며 그림 그리는 데 쓰시오. 이후에도 그들이 주축이 된 움직임으로 유해를 고향 라발의 라파랭 정원으로 이장해 지금도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브랑쿠시가 만든 메달과 아폴리네르의 긴 비문과 함께 현재의 연구묘지가 됐습니다. 세관원 루소는 죽었지만 그의 그림은 살아남았습니다. 루소가 죽은 후 1년, 1911년 앙대 팡당전에서 루소의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같은 해 미넨에서 청기사파의 첫 전시회가 열렸고 루소의 작품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실리 칸딘스키, 프란츠 마르크, 파울 클레 같은 독일 표현주의자들이 루소를 추앙했습니다. 1923년 미국 수집가 엘버트 C. 반스가 딜러 폴 기욤을 통해 루소의 작품을 45,000프랑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마티스나 피카소의 주요 작품과 동등한 가격이었습니다. 반스는 1929년까지 루소의 작품 18점을 모았고 현재 반즈 재단은 세계 최대의 루소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드디어 거장들과 동등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앙드레 브르통,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 초현실주의자들이 루소를 자신들의 선구자로 삼았습니다. 루소는 원근법과 명암법에서 벗어나 화가가 느끼는 진실을 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실제 정글에 가본 적 없이 상상만으로 그려낸 그의 정글 시리즈는 이후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평생 루소를 존경했습니다. 페르낭 레제, 장 매칭저, 막스 베크만 등 아방가르드 화가들이
루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미술평론가 로버타 스미스는 베크만의 놀라운 자화상들은 루소의 작가 피에르 로티 초상화에 대담하고 집중된 형태에서 비롯되었다고 썼습니다. 1984년, 1985년 파리 그랑팔레와 뉴욕 현대미술관 대규모 회고전, 2001 튀빙겐 전시, 2005년, 2006년 런던 테이트 갤러리와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전시, 2015년, 2016년 베니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프라 대규모 회고전, 2023년 11월 루소의 그린 플라밍고들이 경매에서 4,350만 달러 약 57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전 최고가는 400만 달러였습니다. 10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2025년, 2026년 필라델피아의 반스 재단과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루소 대규모 회고전. 그는 평생 조롱받았습니다. 미술 교육은커녕 원근법도 비율도 맞출 줄 모르는 서툰 아마추어라는 낙인이 찍혔죠. 비평가들은 비웃었고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했고 평생 조롱받았고 평생 외로웠던 남자.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화가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고고한 확신 말입니다. 루소는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작업실에서 온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식물원의 온실에서 정글을 보았고 박제된 짐승의 눈에서 살아있는 야성을 읽어냈습니다. 1908년 젊은 거장 피카소가 주최한 연회에서 루소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두 화가요. 당신은 이집트 양식으로, 나는 현대 양식으로. 그는 옳았습니다. 세관 징수원에서 루브르의 거장이 되기까지 그는 조롱받는 아마추어에서 현대 미술의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방식대로 오직 그만의 길을 걸어서 말입니다. 루소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타인의 비웃음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기까지는 때로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이죠. 오늘 당신의 비전을 비웃는 세상 앞에 서 있다면 루소의 정글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글은 이미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정글을 그리고 있나요?